자, 결산 처리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어떤 걸 평가할 거냐면요. 결산 준비에 관한 거. 결산 준비에서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회계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회계의 순환 과정을 한번 분계, 전기, 그리고 총계정 원장, 전기가 총계정 원장 작성이지. 그 다음에 시산표 만들어 봤고, 그 시산표를 만들고 나서 결산 수정 분계는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결산 수정 분계를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결산 준비 단계에서 여러분 시산표 만들었던 거 생각나시죠? 네. 시산표에 관해서 문제를 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정리, 결산 분계하는 거. 네. 그래서 뭐 자산부채의 결산 정리라든가 손익계정, 손익집합계정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손익계정 집합시키는 거. 비용은 손익계정 차변으로 집합시켰죠. 수익은 손익집합계정의 대변으로 모았죠. 아마 지금 좀 아리송하실지 모르겠는데 순환과정 할 때 우리가 결산하면서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기 전에 손익집합계정으로 이렇게 집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는 비용을, 그래서 그때 급여인가 하나가 있었고, 대변에는 수익을, 그래서 뭐 이자 수익도 있었고 수수료 수익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집합계정으로 대체시키는 분계, 여기서 한 문제 냅니다. 여기 한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부 마감하잖아요. 장부 마감.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해서 전기 2월, 차기 2월로 마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재무상태표 계정은 우리가 손익계정은 이 집합손익계정으로 대체를 시켜서 마감을 하지만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을 차기 2월, 전기 2월. 차기 2월, 전기 2월 여러분 많이 써보셨죠? 그때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 할 때 T자 그려놓은 이 원장에서 자, 자산부채 자본, 현금, 보통예금, 차입금 이런 거 마감할 때 잔액을 차기 2월이라고 줬고, 두 줄 긋고 합계 쓰고, 자산은 전기 2월이 차변에 적히고 차기 2월이 대변에 적히죠. 부채와 자본은 반대로 차기 2월이 차변에 적히고 전기 2월이 대변에 적히죠. 그거를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돼. 네. 만약에 안 떠오른다 그러면 그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 그 A4 용지 아직 안 버리셨죠? 그걸 보시고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문제 나와요. 거기서 한 문제가 뭐냐? 비용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두 문제 나오는구나. 비용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거. 예. 자, 비용을 손익 집합계정이라고 그러죠.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 쓰시오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쓰라고 할 수 없죠. 뭘 다 자료를 줍니다. 비용 T 계정 하나 주고 집합 손익 계정 그림으로 딱 줘요. 거기 보면 딱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그걸 못 쓴다 그러면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 공부하셨을 때 비용을 손익 집합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집합 손익 계정 잔액을 어디로 옮겨요? 어디로 대체시키죠?
그 개정 과목을 아셔야 돼. 예. 그 개정 과목을 아셔야 그 칸 채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집합손익계정의 잔액을 여러분이 어떻게 어디로 대체를 시켰던가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계정을 마감할 때는 이게 뭐예요? 위에 있는 집합손익이라든가 이런 집합손익 계정을 어디론가 대체시킨다든가 이거는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할 때 쓰는 거고,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하는 것은 분계가 필요 없죠. 기억나시나요? 분계 필요 없이 차기 2월 또 어디에는 전기 2월 이런 방식으로 장부 마감했잖아요. 예? 자산부채 자본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한 개를 마감하는 방식으로 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시산표 가지고 뭐 만들었었죠? 손익계산서 만들었었죠? 또 재무상태표 만들었었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것은 약식으로 만들었어요. 손익계산서도 T계정으로, T계정이 아닌 정식 양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고, 재무상태표도 T계정으로 우리는 만들었었죠. 이것도 정식 양식에 만들도록 문제를 냅니다. 시산표를 딱 하나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산표를 보고 손익계산서로 옮기는 것은 뭐가 옮겨져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로 옮기시는데 판매관리비는 판매관리비 자리에,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비용 자리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기말상품 재고액 자리에 넣을 줄 알아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제가 손익계산서에다가 칸을 10개를 만들어 놔요. 여러분 칸 메우기 10개 10개를 다 채우는 거예요. 뭘 보고? 시산표를 보고 다 채우는 거죠.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네모를 쳐놔요. 번호를 다 매겨놔요. 1번, 2번. 그 번호 순서대로 칸을 채우면 답이 나와요. 예. 시험 볼 때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시산표를 가지고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것은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약식으로만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양식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이다. 그러면 유동자산 안에 시산표에서 유동자산만 찾아가지고 유동자산에 뭐 얼마 이렇게 쓸 줄 알면 된다 이거죠. 예. 거기 네모 박스를 다 만들어 가지고 뭐를 어디로 옮기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 있는 것은 네모를 크게 만들어 놨고 박스를 여유 있게, 딱 한 줄 들어가는 것은 딱 한 줄밖에 못 쓰게끔 작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여러 줄인가 보다. 박스가 크면 여러 줄, 박스가 조그마하면 한 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산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있죠? 그러니까 시산표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로 옮기는 거고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로 옮기면 그게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순환 과정에서 만들었던 이런 식으로는 안 만든다 이거죠. T자 딱 그려가지고 부채 전부 쓰고 자본 전부 쓰고 자산 전부 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도전 프로그램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가끔 들어가 봤죠? 그런 양식으로 거기다 집어넣으실 거다. 하여튼 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과정에서 제가 이제 또 튀어나오는 거 있으면 요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거.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똑같이 나오죠. 자, 이제 책으로 가서요. 결산의 절차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에서 결산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다시 한번 결산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중의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게 되는데, 전기가 정확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뭘 작성해요?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시산표. 그래서 이 시산표는 우리가 뭘 확인해요? 분계와 전기가 잘 되었나? 잘 안 됐으면 어떻게? 시산표를 만들었을 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안 맞게 돼 있죠. 안 맞아요.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해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합니다. 시산표를 작성해서. 그런데 여러분, 시산표는요, 그러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산표를 딱 작성했더니 차변 합계, 대변 합계 딱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오류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면 아주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차변은 입력했는데 대변을 입력 안 했다든가, 아니면 두 개 다 입력을 했는데 전표번호를, 차변은 1번 전표번호를 썼고 대변은 2번 전표번호를 쓰면 두 개가 각각 다른 전표가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차대변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는 시산표가 시산표를 통해서 검증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맞았구나. 근데 시산표로 검증이 안 되는 거, 아주 뻔한 건데 뭘까요? 첫째, 어떤 거래를 통째로 아예 입력을 안 했어요. 그럼 시산표는 그건 모르는 거죠. 입력 안 해도 차변 대변 맞잖아요. 차변 대변을 몽땅 빼먹으면 그걸 어떻게 시산표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오류를 찾아주지는 못한다. 또 시산표에서는 똑같은 거래를 오늘 날짜에도 입력하고 내일 날짜에도 만약에 입력을 했어요. 아니면 같은 날짜에 두 번 입력을 했어요. 오전에도 입력하고 오후에도 입력하고. 내가 입력 안 한 줄 알고 한 번 더 입력한 거예요. 그거 차변 대변 똑같이 넣기 때문에 시산표는 모릅니다. 그래서 시산표는 누락을 시켰다든가 차대변을 모두, 아니면 중복 입력된 거, 이런 것까지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시산표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오류를 확인하는 도구로 시산표를 쓰고는 있는데, 시산표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NCS 평가시험 이거 볼 때 그 말이 도움이 되는 답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시산표를 해봤더니 딱 차대변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말 결산 시점에서 이제 자산부채 자본의 현재액을 구하고, 또 단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수정분계를 합니다. 어떤 거냐? 자산부채 자본은 좀 제외됩니다. 자산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중에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이런 유가증권을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샀어요. 그러면 7월 1일 날 살 때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에 50만 원씩 100주를 사놨는데, 결산일 날 12월 31일에는 이것이 얼마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80만 원으로 올랐으면 한 주당 30만 원씩 자산을 수정해야 돼요. 증가시킨다. 가격이 떨어졌으면 감소시키는, 이런 것을 결산 시점에서 하는 거죠. 또 자산이 그런 것만 있느냐? 유형자산 같은 거 또는 매출채권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감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금액이 달라져요. 감가상각을 하면. 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대손충당금을 예측해가지고 설정하죠. 대손충당금도 외상매출금과 받으러금이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산 시점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부채는 뭐냐? 외화 부채 같은 경우. 외화 부채는 환율이 변하고 있어요. 환율이. 부채가 만약에 한화라면은 뭐 거래처에서 깎아주지 않는 한 부채는 딱 고정적인데 외화 부채는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달러로 그 차입을 하게 되면은 7월 1일 날 차입할 때 환율이 만약에 1,200원이었어요. 1달러당. 그러면 결산 시 12월 31일 날도 달러가 1달러당 1,200원이면 평가를 안 합니다만은 1달러당 1,400원 만약에 됐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부채를 요 7월 달에서 요 사이에 1달러당 200원씩 부채가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부채를 뭘로 기록해요? 달러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한화로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산 때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모두 수정분기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외화 부채가 있다든가 외화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판매한 외상 매출금 이것도 현재 환율로 외상 매출금으로 고쳐줘야 돼. 수익과 비용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죠. 수익과 비용,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우리가 자산과 부채 배울 때 선자 돌림, 미자 돌림 하면서 문제도 풀어봤었고요. 그 네 가지 개정 과목이 바로 저기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 수정 분계를 합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총계정 원장의 전기가 자동으로 되죠.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산표는 수정 전에도 한번 만들고 수정하고 나서도 또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산에서는 그냥 조회만 하면 만들어지는 거니까 만드는데 뭐 어려움이 없는 건데 그래서 작성을 해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기의 수익과 비용, 자산, 부채, 자본의 총계정 원장을 우리가 마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감할 때 아까 말씀드린 수익과 비용을 마감할 때는 손익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한다 이거예요. 이 수익과 비용 마감해서 내가 비용 마감하는 문제 한 문제 내겠다 이거예요. 예. 비용이 뭐 급여가 될지, 복리후생비가 될지, 여비 교통비가 될지, 수도 광열비가 될지, 전력비가 될지, 감가상각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비용 중에 어떤 개정 과목 하나를 집합손익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난다. 이게 단기의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려면 그 대체 분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왜 몰라도 된다고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게 더전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보겠지만 이런 대체 분계를 수동으로 안 해요. 자동으로 해버려요. 자동으로. 뭔가 점표 추가 딱 눌러가지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지금 회계 업무를 하는데도 내가 장부 마감할 때 내가 그런 분계를 했나? 예, 의식을 잘 못해요. 예, 이게 이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원리를 알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이거는 어떻게 마감한다고요? 차기 2월, 전기 2월. 아까 말씀드린. 차기 2월, 전기 2월. 자산은 대변에 차기 2월이라 쓰고 차변에 전기 2월이라 쓰고 부채와 자본은 차변에 차기 2월 쓰고 대변에 전기 2월이라고 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연습했던 그 총계정 원장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산, 현금이나 보통예금 마감할 때는 대변에 차기 2월, 차변에 전기 2월 썼고 부채 같은 거, 자본 같은 거는 반대로 차변에 차기 2월, 대변에 전기 2월.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문제 한 문제 있다. 한 문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이 끝나면은요,
손익계산서 만들어야 되고 재무상태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만드는 문제를 한 문제 냈는데 이게 여기에 네모가 10개, 여기에 네모가 10개, 하나에 5점씩이에요. 하나에 5점씩.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네, 하나에 5점씩으로 했지만 반영은 그러면 10개 50점이면 100점 아니냐? 100점이 아니고 50%만 반영합니다. 50% 절반만. 네, 그래서 결산과 같은 결산 처리 문제는 주로 이제 이 안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순서로 자동화 처리하느냐 볼까요? 결산 정리 사항을 먼저 체크합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해야 되겠죠, 사람이. 그래서 수동 결산을 먼저 합니다. 수동 결산은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해요. 12월 31일자로. 그럼 어떤 것을 수동 결산하느냐 하는 건 이제 뒤에 밑에 나옵니다. 수동 결산을 마치면 자동 결산을 합니다.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쓸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은 아직 여러분 한 번도 안 써봤겠죠. 수동 결산하는 일반 전표는 우리가 사용해봤죠. 그렇게 하면 자동 결산이 끝나면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손익계정을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라는 단추 한번 눌러줄 거예요. 이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뭐가 일어나냐면 요게 수익과 비용이 마감이 돼요. 이 전표 추가가 여기서 수익과 비용을 마감해 주는 거예요. 그 분계를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우리가 전표 추가 누르고 나서 그 분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확인할 거예요. 확인하면 우리가 그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손익 대체 분계 그 분계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돼요. 재무상태표를. 자, 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준비하겠대요. 감가상각. 예. 감가상각을 준비하는데 감가상각은 자동결산 사항이거든요. 자동결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리 회사 고정자산을 몇 가지는 입력했었습니다. 여기 승용차 요 2개 하고요. 비품에 있는 컴퓨터는 입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승용차 2개는 입력했으니까 이번에는 입력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컴퓨터 비품 입력했으니까 이것도 입력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누락시킨 거, 이 건물하고 여기 에어컨하고 비품의 에어컨하고 요거를 지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고정재산 등록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회사는 계속해서 6000번 3일 패션입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서 그냥 엔터 3번 치시고 아이코 여기에다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찾으시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건물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F2를 누르거나 건물의 자산 코드 1001번 자산 이름은 본사 건물 취득일은 2019년 7월 1일 이때 여러분은 기초에다 넣을 겁니까? 신규에다 넣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기초에 넣어야 됩니다. 50 플러스 엔터 전기말 상각누계 1250 플러스 엔터. 그래서 장부 금액이 48750이 됐죠. 전기말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여기 10번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내용연수 10번
거기다 20. 감가상각 방법은 9번에 있습니다. 9번에 정액법이니까 1번. 사용부서는 어디다 넣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경비구분이 800번대면 맞는 거예요. 본사, 영업부, 이런 관리부 이런 데가 바로 800번대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사용부서를 어디다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용부서 입력하는 곳은 여기 없습니다. 사용부서를 넣어주는 것은 경비구분을 잘 판단해라 이런 뜻이에요. 본사나 관리부나 영업부다 그러면 다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입력해야 되죠. 자, 여기 5번째 줄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에어컨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비품을 찾아야죠. F2 눌러서 비품 확인. 자, 비품 코드 3001번. 자산은 에어컨. 취득일은 2018년 7월 25일. 이것도 기초에 넣어야 되죠. 2432 플러스 전기말 상각 누계액 160만. 자, 정률 부분 여기 9번에 입력하는 거예요. 0번으로 정률법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여기 10번에 입력하는 겁니다. 10. 그리고 사용부서는 본사기 때문에 여기가 800번대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시면 돼요. 내용 연수 안 넣었나요? 아, 제가 잘못 넣었군요. 네, 내용 연수 5년이네요. 네, 에어컨 5년. 네. 보통 비품 같은 건 내용 연수를 5년으로 많이 잡아요. 네, 5년.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입력하면은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항상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감가상각비가 똑같은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250만원. 어디 만나볼까요? 맞죠? 네. 또 수행 결과 볼까요? 에어컨의 감가상각비 375. 네. 아, 뒤에 232가 있었네요. 네, 232. 그렇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행 2번을 또 해보겠어요. 우리 여러분 교재 248페이지인데요. 이 수행 2번은 우리가 결산하면서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관리대장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된 거를 관리대장 양식으로 한번 본다 이런 차원으로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하고 이건 관련이 없어요. 그냥 고정자산 관리 담당자가 관리대장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등록했던 화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고정자산 관리대장 등록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엔터로 전부 보세요. 엔터 치면 전부 보입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별로 건물 소개도 나오고 차량 운반구 2개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비품에 대한 또 2가지 소개도 나오고 이렇게 기초가액, 전기말 상각누계액, 전기말 장부금액, 신규 취득 증가분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고정자산 관리대장도 내부 관리용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만 우리 회계 처리에서 이것을 직접 뭐 분계에 이용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자, 닫아주시고 다음에 수행 내용을 보겠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이거는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격 시험하고. 네. 뭐 NCS 평가에서는 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이런 문제는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자격 시험을 볼 때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 뭔가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이 감가상각비 입력을 이걸 이용하면 감가상각비 입력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잘 해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이용해서 결산 기준일의 감가상각비 결산 기준이 언제예요? 예, 12월 31일자에 감가상각비를 조회해 가지고 우리는 저장까지 해줄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가 스마트 A에 딱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네, 없으시죠? 자, 월별 감가상각비의 계상. 월별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우리 회계 처리에서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조회해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어디로 가느냐? 여기 맨 끝에 있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날짜는 결산일을 입력하는 거예요. 12월 하면 31일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경비구분은 뭐 차량 운반구, 건물, 비품 다 할 거니까 그냥 엔터. 그러면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만약에 무형자산도 있으면 무형자산까지 여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월별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우리가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요걸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컴퓨터는 이거다, 뭐는 차량 운반구는 이거다, 그 다음에 건물은 이거다. 이거 함께 다 가져갈 건데 이걸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저장하느냐? 위에 저장 메뉴가 없잖아요. 없는 것은 이 닫기 창을 누를 때 저장을 물어봅니다. 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닫기 단추를 눌러보시면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예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요 메뉴에서 우리가 복잡한 입력을 조금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좀 이따가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주위에 나오네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화면을 닫고 저장을 하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상단부의 기능 모음에 감가상각 반영을 클릭했을 때 자동 반영 받을 수 있다. 제가 지금 아까 설명한 게 이거였어요. 자동 반영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입력 화면에 여기 건물의 감가상각비 또 차량 운반하고 이런 것을 자동으로 지가 찾아서 딱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결산 반영 이걸 나중에 누를 거예요. 나중에 자동 분기해서 그렇게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뭐냐면 결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뭐를? 감가상각비 결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준비해야 됩니다. 환율 조사해야 될 거 있으면 환율도 조사하고, 또 유가증권 평가할 일이 있으면 유가증권 목록도 만들고, 이걸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수동결산을 먼저 합니다. 수동분계라는 걸 먼저 하는데, 수동분계라는 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동분계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7가지 사항을 수동분계한다. 그래서 손익의 결산정리, 수익비용의 발생과 이연, 아까 그 4가지 개정 과목 있죠? 그거 일반 전표에 수동결산한다. 소모품과 소모품 비의 정리도 일반 전표에서 수동결산한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도 일반 전표에서 수동결산하고,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것도 일반 전표에서 수동결산을 하고, 선납세금 정리하는 것도 일반 전표에서 수동결산하고, 비유동 자산을 유동성 대체하는 것도
일반 전표에서 수동 결산하고, 대손 충당금을 환입해야 되는 건이 있으면 일반 전표로 수동 결산한다. 예. 뭐 7가지나 되죠. 근데 여러분이 와, 이걸 정말 다 외워야 되나? 이거 7가지를 시험에 누가 낼까? 안 냅니다. 예. 안 내고요. 여러분 자격 시험에서는 수동 결산 하시오, 자동 결산 하시오. 네, FAT 1급 응시하는 분들은 아직 시험 본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 보는 경우가 많아서 딱 쉽게 문제를 냅니다. 수동 결산해라, 자동 결산해라. 그렇게 시험에서는 나오니까. 근데 높은 급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안 알려줘요.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이제 너희들이 판단해서 해라. 그때 여러분이 그때는 이제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FAT 1급 시험 볼 때는 수동 결산 항목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은 문제에서 콕 찍어준다 이거야.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수동 결산의 여기 7가지 예제 밑에 그 예제 사례 분계를 한 번씩 쭉 한번 해볼 거예요. 전표 입력은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일단 쉬는 시간 됐죠?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가 달려요.